노무현. 노무현은 미군정이 한반도 남반부를 통치하던 1946년 9월 1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화마을에서 아버지 노판석과 어머니 성산 이씨 이순례 사이의 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노판석은 재혼이고 이순례는 사모니였던 탓에 이복 누나 노명자와 이부 누나 김선밀이 손위에 있었다. 노무현이 태어날 당시 아버지 노판석은 나이가 46세였으니 노무현은 늦둥이인 것이다. 아버지 노판석은 일제강점기에 타이어 제조 관련 사업가였으나 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었고 노무현이 태어난 시점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어머니 이순례가 갖가지 일을 하여 살림을 꾸렸다고 한다. 형제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일찍이 뜬 큰형 노영현과 작은형 노건평이 있다. 그의 저서에 따르면 큰형 노영현은 아버지 노판석이 사기를 당해 무기력에 빠지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노무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학업에 도움을 준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언급되어 있다. 세간에는 노무현이 작은형 노건평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겼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실제 노건평은 노무현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번번이 동생의 발목을 잡던 인물이었음에도 노건평이 노무현의 정계 입문 이후 큰형 노영현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1953년 진영대 창국민학교 입학을 시작으로 학창시절이 시작되었고 6학년 당시인 1958년에 전교 학생회장을 맡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1959년에 진영중학교에 진학했지만 돈이 없어 외상 입학을 했다. 1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이승만 생일 기념 불찍기 대회가 열리자 백지동맹을 일으켜 정학을 당했다고 한다. 2학년 때 부산에서 시험을 통해서 당시 부산일보의 사장 김지태가 만든 장학회인 부일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졸업 후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첫째 형의 권위로 당시 부산에서 꽤 좋은 학교였던 부산상업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도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공부만 하지 못하고 방황도 하고 숙소도 제대로 없었고 졸업도 21살 즈음에야 뒤늦게 했다. 이 때문에 대학 진학은 하지 못한 채 학력이 고졸로 마무리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즈음 농협 입사 시험을 쳤으나 탈락했다. 한 달 반쯤 개인 회사를 다녔으나 너무 적은 월급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퇴사하고 고시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집 근처의 산자락에 토담집을 만들어 공부했지만 시험에 필요한 책을 살 돈이 없어 울산에 가서 막노동을 했다. 이때 잠시 이가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예비시험에 합격한 소식을 병상에서 듣게 된다. 당시 고졸 출신이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데 또 반전이 생겼는데 합격 후 사법시험 학력 제한이 없어져 버렸다. 예비시험 합격의 보람이 없어진 것이다. 그 후에는 계속 고시에 매달렸다. 중간에 34개월쯤 현역병으로 12사단에서 군복무를 마쳤다. 복무기간은 1968년 3월 1971년 1월 2023년 기준 현역 일반병 출신 대통령은 노무현과 문재인 단둘뿐이다. 최종 계급은 상등병으로 병장을 달지 못한 이유는 베트남 전쟁에서 귀환한 병장이 많았기 때문인데다가 노무현은 분대장을 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 이전에는 병장은 분대장에게만 주는 계급이었는데 파병 문제로 인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 특별 케이스로 병장 계급을 달아줬다. 지금은 이 시기 상병 만기 전역자들을 병장으로 병적 기록 변경이 가능한 제도가 생겨서 노무현 대통령도 유가족이 신청하면 병장 제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전역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1973년 즈음 약혼자가 결혼정년기를 넘어 고시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영부인 권양숙 여사와 결혼하였고 아이도 낳았다. 이때는 둘째 형 노건평이 세무공무원으로 취직한 이후라 경제적 사정이 나아졌다고 한다. 1973년부터 사법시험을 보기 시작해 세 번째인 1975년 만 30세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안대희 전 대법관과 더불어 단 둘뿐인 고졸 출신이었다. 다만 안대희는 말이 고졸이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퇴학력이라 이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은 노무현만을 당시의 유일한 고졸 법조인으로 기억하곤 한다. 7기 연수생으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60명 중 47등으로 수료하였다. 당시 7기 연수생 출신 중 유명인으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 진영 국회의원 등이 있다. 이 중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인사들을 모은 게 참여정부 이후 알려진 일명 8인회이다. 공식적으로 8인회라는 조직을 만든 것은 물론 아니고 그만큼 8명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뜻.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를 희망했지만 형과 어머니의 권유로 판사 임용을 신청한다. 이때는 성적순으로 판사 검 사변호사가 임용되던 시기였다. 1977년에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그의 판사 시절을 회상한 기록에 따르면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일이 많았다고 한다. 대전지방법원에서 7개월간의 판사 생활을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사임했다. 이는 1992년의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임이 인정되었다. 원고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었으나 7개월 만에 판사직을 사임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 1978년 5월
부산광역시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조세 전문 변호사로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 한마디로 승률이 높아 돈을 잘 벌었다는 이야기다.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리 상고 출신이라 세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세법은 회계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에 일반 변호사들이 파고들기에는 수월하지 않은 분야이다. 개업 초기에는 형사사건을 조금 맡다가 이후 민사사건을 주로 맡았으며 그 와중에 등기 업무도 취급하여 부산 지역 사법서사들의 반발을 샀다고 한다. 부산에 개업한 변호사가 거의 없던, 심지어 노무현까지 불과 3명에 불과했다는 설까지 있던 시절에 법무사들의 밥줄인 등기 업무를 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미웠을 것이다. 변호사가 법무사의 상위환이라 변호사도 등기 업무가 가능하므로 법무사들 입장에서는 밥줄 뺏기는 꼴이었다. 그러던 와중 1981년 우연히 김광일 변호사의 부탁으로 변론을 맡게 된 불임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는 경상도를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로 유명했는데 이 사건을 위해 그는 무료 변호인단을 구성한다. 하지만 담당 검사 최병국이 변호에 참가하면 공범으로 함께 기소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자 변호인단에서 빠졌고 자신을 대신해 노무현에게 변호인단 참여를 부탁한다. 당시 변호인단 명단은 이응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 노무현까지 총 5명이었다. 이는 노무현이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참고로 동지 문재인은 사법연수원을 1982년 8월 수료했으므로 불임사건 변호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 이때 선배 변호사 김광일의 권유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두기는 했으나 재판에 들어가기 전까진 치기 어린 젊은이들이 사고를 친 것쯤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한 명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고문 흔적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고 한다. 재판에서도 변호인단 중 가장 서열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불임 사건 피해자들의 회고에 따르면 거의 본인도 피고인인 마냥 열성으로 나서서 변호를 했고 고문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도 재판 초반에는 변호사가 저렇게 흥분해서 변론을 해도 되나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와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완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제야의 스타가 된다. 이후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무료 법률 상담소를 개설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혹은 담배 몇 갑에 소송을 대리해주기도 한다. 각종 민주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집은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당시 유명했던 표현 중 아스팔트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노무현이 당시 만든 말이라 한다. 그는 연설을 하다가 전경의 최루탄을 맞고 기절하는 일까지 겪었지만 마이크를 놓지 않고 시종일관 꾸짖는 연설을 하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와 관련된 이미지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검찰은 그를 구속하였고 안기부는 변협에 압력을 넣어서 그의 변호사 면허를 강제 정지시키고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으로 수시로 감시를 했지만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한다. 여담으로 변호사 시절 부산 서구에 노동법률사무소를 열어 운영할 때 만나서 의기투합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문재인이다. 노무현의 고시공부 동지이자 연수원 동기 박정규가 문재인을 노무현에게 소개시켜준 것이 인연이다. 이 둘이 훗날 모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말 그대로 기현 중 상기현, 인권 변호사 활동을 주목한 김영삼의 제1호 통일민주당에 입당하여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직할시 동구에 출마해 당시 실세였던 민주정의당 허삼수 후보를 꺾고 당선된다. 일설에는 이때 노무현이 김영삼에게 센 놈과 붙게 해달라 해서 허삼수와 붙었다는 설이 있다. 이 설이 팩트라면 진짜로 노무현은 간이 큰 셈이며 어찌 보면 가장 노무현다운 선택인 셈. 이후 대한민국 제5공화국 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50 청문회 때 발의자로 등장해 증인으로 참석한 정주영을 상대로 질의에 앞서 한 말이 매우 유명해졌다. 정주영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인 현대그룹의 수장이라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기업가였다. 게다가 특유의 뚝심 있는 성격으로 유명했기에 정치권에서도 결코 함부로 대하기도 힘든 인물이었는데 그런 정 회장이 일개 초선 의원, 그것도 겨우 40대 초반의 정치 신인 앞에서 잔뜩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 뚝심 어디 안 가서 여타 증인들과는 달리 곧지지 않고 잘 맞받아쳐서 노무현의 의회는 바지저고리에 불과하고요? 라고 물으니 뭐 그런 것도 있죠. 식으로 대담하게 답했다. 전두환과의 청문회 이후 그럼 국민의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 의원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라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명패를 내던진 것도 유명하다. 자세한 것은 노무현 명패 사건을 참조하면 된다. 이 청문회에서 50 시절 억눌려 지내던 국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통쾌한 추궁으로 유명해지면서 일약 청문회 스타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 유명세로 인해 시간이 흘러서 대통령 선거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평가를 받게 되는 큰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활약상으로 이 무렵에 김영삼은 노무현을 상도동 자택으로 수시로 불러서 면담도 하고 용돈도 넉넉히 지원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리고 당시 무명의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은
오공비리 청문회를 비롯해 3당 합당을 야합이라 비판하며 거부하고 정치 인생의 길을 열어주었던 김영삼의 곁을 떠나면서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통일민주당을 탈당하고 꼬마민주당으로 입당하면서 대변인과 부총재를 지냈다. 이 시점을 통해 동교동계 쪽으로 붙었다. 제13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동구에 재출마했으나 사선년에 본인이 꺾었던 허삼수와 리턴 매치에서 재선에 실패하면서 낙선하였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3당 합당하기 이전에 같은 야당이었던 민주자유당 문정수에게 밀리며 이 역시 낙선했다. 또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지만 현역 전국구 의원이었던 신한독당의 이명박, 당시 이 지역 현역 사선 중진인 새정치국민회의 이종찬 등에 밀려 3위로 낙선했다. 이후 김원기, 김정길, 이부영, 이철, 유인태, 박계동, 김부겸 등의 민주당, 내반, 이기택 성향지구당 위원장들과 함께 국민통합추진회의를 결성했으나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추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 여부를 놓고 분열되자 한나라당행을 선택한 이부영, 김부겸 등과 달리 쿠데타와 3당 합당의 원죄가 있는 당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며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여 부총재를 맡으며 김대중 총재의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다. 이후 1998년 2월 이명박 의원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려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종로구, 지역구는 무주공산이 되었고 노무현은 그해 7월에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여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신 제2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고건 전 총리를 직접 영입함에 따라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 종로구 재보궐선거에 공천된 것이다. 이때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고건 전 총리 공천으로 인해 엎어지면서 크게 반발한 동교동계 한광옥과 달리 노무현은 시장 후보 자리를 쿨하게 포기하자 DJ는 정치는 노무현이처럼 해야 한다면서 칭찬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6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지만 2년 뒤인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는 종로구 재출마 대신 다시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다. 보좌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전부 반대했다. 총선 이후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노무현을 취재했는데 권양숙 여사와 딸 노정현 씨가 종로에서 한 번만 더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부산에 내려가자고 얘기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고집은 확고했다. 한편 노무현이 출마하지 않아 공석이 된 종로구에는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난 이종찬 전 의원이 다시 공천되어 5선을 시도했지만 그도 한나라당 정인봉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면서 정계를 떠났다. 당시 노무현이 부산에서 출마한 선거구는 북구강서구 을이었는데 선거운동 초반에는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결국 막판 한나라당 표심이 결집하며 허태열에게 밀려 35.69%의 득표율로 낙선한다. 하지만 지역주의를 깨기 위한 도전을 계속 이어갔던 이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주목을 받는 낙선자가 되었고 바로 이때부터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낙선 후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신문에 낙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낙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8월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을 8개월 동안 역임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원들과 같이 이메일로 대화를 하고 수평적 토론 문화를 새로이 정립했고 다면평가를 비롯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장관직 재임 시절에는 체험 삶의 현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또한 탈권위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특유의 성격답게 장관에게 주어지는 특별 대접 같은 의전도 모두 없앴다고 한다. 장관 출근 시간에 맞춰서 현관에 수의장과 비서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관용차가 도착하면 수의장이 고수경례를 하고 차문을 열어주던 관행도 중단시켰다고 한다. 또한 지방 출장에서 지역 공관장이 좋은 차를 빌려서 마중을 나오던 관행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노무현 스스로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를 저술해서 장관으로서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겼다.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며 MBC 100분 토론 등 여러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했다. 2001년 12월 16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 레이스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때 노무현은 행정 능력이 검증된 정치인은 아니었고 당내의 다른 대권자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지지율은 미미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민주당 내 영남 후보론과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이인재의 당적 정체성을 공격하면서 이른바 노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역전승에 성공, 경선을 통과하면서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문서에서 다룬다. 이때 처음으로 유시민을 비롯해 훗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 및 실장으로 근무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당 대선 후보가 되었을 당시 노무현은 지역주의가 타파되고 새 시대가 찾아올 것 같기는 한데
그때가 되면 자신은 없을 것 같다 말했다고 한다. 그걸 들은 유시민은 새 시대의 첫 파도에 올라탄 거라서 자신이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지만 그 시대는 분명 온다 말했고, 노무현은 새 시대가 오기만 한다면 내가 없어도 어때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노무현 본인도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겠지만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굉장히 섬뜩하게 들릴 지경. 본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맞붙게 되었다. 노무현 측은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행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회창 측은 부패 정권 심판, 정권 교체 등의 공약을 내세워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회창은 DJ 피연합, 이인재의 독자 출마, 아들의 병풍 사건 등 각종 악재를 안고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1.5% 차이로 속패했고, 이후 5년 동안 야당 생활을 하며 쌓은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사실상 16대 대통령 당선이 매우 유력시되는 상황이었던지라 노무현의 상황은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제기되었던 아들 정현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재차 인터넷에 퍼져나가자 그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회창은 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후에 이정현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의혹에 불과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공세에 불과했던 셈. 초반 기선은 노무현이 앞서는 듯했지만 2002 FIFA 월드컵 한국 일본을 앞두고 나서 선거 악재가 터진 데다가 그 월드컵에 관심이 왕창 쏠리면서 투표율이 낮게 나왔고, 결국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며 노무현은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이회창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회창의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당시 제3후보로 떠오르던 정몽준과 노무현을 완전히 압도할 기세는 아니었고, 이미 1987년 대선의 선례도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는 당시 2002 한일 월컵으로 인기가 올라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단일 후보로 추회되었다. 단일화 진행 후에는 이회창 후보를 여유있게 앞섰지만 대선 전날 갑자기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노무현은 그날 밤 정몽준의 자택을 직접 찾아갔으나 정몽준은 자택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했고, 이를 계기로 정몽준과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결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유권자들을 자극하여 적극적으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 모으는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선거 결과 70.8%의 투표율로 노무현 후보가 48.92%를 얻으면서 46.58%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2.33%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꺾고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회창은 대선 낙선 후 정계를 은퇴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에서 최초의 영남 출신, 즉 지역주의를 타파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특히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이 거쳐왔던 과정은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 레이스로 회례되고 있으며, 노무현 이후 많은 대권자들이 2002년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자신의 모티브로 삼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당 분당이란 초유의 사태 속에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뒤인 17대 총선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진보 진영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상황이 연출되며 기대를 모았다.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하였으며 2007년 10월 2일 4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2차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였다. 2007년 12월 11일에는 태안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서둘러 대처를 했으며 데이도트린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독도는 방문하지 못했다. 재임 기간 내에 있던 업적과 실책 그리고 사건 사고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대한민국 대통령 문단 및 이하 문단과 참여정부를 참조하길 바란다. 2008년 2월 25일 청와대에서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10시 30분에 청와대를 떠났다. 별도의 퇴임 연설이나 퇴임식은 가지지 않았고, 후임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퇴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서울특별시가 아닌 고향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로 귀향했다. 퇴임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고향으로 귀향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청와대에서 그와 함께 일했던 김경수, 양정철, 김정호 등은 노무현과 함께 귀농해서 그가 죽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 또한 문재인이나 유시민, 전해철 등의 참여정부 시절 참모들도 자주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을 접견하고 그의 농사일을 같이 돕기도 했다. 노무현은 주변 사람들을 버리지 못하는 좋은 성격과 따뜻함 덕분에 비서 및 측근들의 충성심이 매우 두터웠다고 한다. 이후 사람 사는 세상 사이트와 민주주의 2.0 사이트를 운영하며 봉하마을 명예촌장으로 재임하는 등 민중들과 교류를 추구하였다. 노무현은 공장 폐수로 오염된 화포천을 살리기 위해 봉하마을 주민 및 지지자들과 함께 직접 하천에 나가 쓰레기를 주우며 정화를 위해 노력했고, 화포천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낚시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화포천 지킴이를 신설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죽은 하천이라 불리던 화포천은 2009년 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아름다운 하천, 백선에 선정될 정도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으며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포함하여 600여 종의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학습의 장이 되었다. 훗날 노무현이 세상을 떠나고 수년 뒤 이 화포천에 국내에선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황새가 일본 도요요카시에서 건너와 정착하여 큰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천적 농법인 오리 농법을 도입하고자 외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직접 비법을 전수받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초기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리 농법이 성공을 거두자 현재는 거의 모든 봉화 마을의 가구들이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농사에 참여하고 있다. 장군차를 재배하여 마을의 특산물로 만들었고 늘어나는 마을 방문객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 및 동물원의 건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에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마을 앞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연꽃 등 각종 수생식물을 심기도 하였다.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소통하고자 일주일에 6일씩 만남의 시간을 정하여 관광객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당시의 관광객들과의 대화를 보면 아들뻘인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60대 나이에 부친뻘인 전직 대통령에게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니 형님 합시다고 제안하자 형님 하려면 내 말 잘 들어야 하는데라며 유머로 응수하거나 여기 좀 봐주세요라며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에게 줌이 안 되네요. 그럼 그쪽으로 가서 서비스할게요. 라고 응답하는 등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무현은 관광객들과의 만남에서 이런저런 근황을 전하거나 즉석에서 노래를 열창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사실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한 이후에는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노무현처럼 자신의 측근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과 주기적으로 나와 인사를 하거나 같이 농사를 짓고 어울리는 건 역대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김대중이나 김영삼처럼 자신들의 재단을 만들어 강연 활동을 하거나 전두환처럼 종종 골프를 치거나 만찬 등에 나오며 얼굴을 비추는 경우는 종종 있긴 했었지만 이는 철저히 제한적인 참석 범위에서 이루어졌기에 일반 시민들이 전직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노무현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방문할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시절에는 욕하던 사람들이 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실제로 노무현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통령 시절에는 참여정부를 욕했지만 노무현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덕분에 퇴임한 이후 더 인기를 얻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이러한 말년의 모습은 친서민적인 노무현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거나 환경운동을 하며 주민,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외신에도 신선하게 비쳤는지 뉴욕타임즈에서는 노무현이 봉화마을로 낙향한 이후 인기를 끌며 새로운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장문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 및 주요 매체들도 노무현이 하천에 나가 직접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버젓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네티즌들도 중국에서는 퇴직 후 몇 채의 호화 주택과 몇백만 위안의 주식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한국의 대통령과 우리의 관리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하였다. 귀향한 노무현을 보러 온 관광객들 덕분에 김해 씨는 3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보았다. 봉화마을 인근의 주유소, 식당 등의 매출이 급증했고 김수로 왕릉, 김해미술관, 김해박물관 등의 관광지들을 찾은 관광객들의 숫자도 덩달아 22% 이상 증가하였다. 이 같은 관광객 증가 현상은 전국에서 노무현의 사저와 생가를 보러 온 관광객이 봉화마을을 둘러본 뒤 다른 관광지도 둘러보는 이른바 전 대통령 특수 때문인 것으로 김해시는 분석하였다. 그를 찾으러 김해를 찾는 관광객은 평일에는 하루 3,000명, 주말에는 1만 명에 이르렀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노무현은 평일엔 6번 정도, 주말엔 10번 정도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봉화마을을 찾아왔는데 무턱대고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찾아온 여성부터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노무현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법도 불사하겠다며 협박하는 남성들까지 찾아오는 등 봉화마을이 국민하소연 장소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노무현의 인간적이고 신선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 찾아온 것이다. 노무현의 홈페이지엔 2008년 4월 15일까지 36,000건이나 되는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대부분이 응원과 격려의 글이었다.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에서 당시 노무현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을 아카이브에 보존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 노무현이 퇴임 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과 당시 네티즌들이 단댓글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송철호가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된 후의 방송 출연 중의 언급에 의하면 노무현은 아직 지역주의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본인이 다시 총선에 나갈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퇴임 대통령들은 정치인으로서 최종 목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므로 정치에서 은퇴하는 게 보통이지만
대통령만 다시 못할 뿐 그 외의 선거들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또한 당시 나이도 60대 초반으로서 정치인으로서는 고령이 아니었고, 이 주장에 따르면 폐임 후 서울 사저가 아닌 봉화마을로 귀향한 것도 불경, 그 중에서도 낙동강 벨트, 지역구 다지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무튼 정말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생각을 노무현 본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후술할 수사와 일련의 사건으로 그가 자살하면서 그의 계획은 영구히 이뤄지지 못했다. 일베 저장소 등 극우 사이트에서 노무현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곤 하는데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다. 늦어도 7대조부터는 경남 김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상들의 무덤도 인근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경남 김해엔 노무현 일가를 비롯한 광주 노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극우 사이트 이용자들이 노무현을 전라도 출신으로 날조하는 주된 근거는 본관이 광주광역시라는 점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전두환은 완산 전시이므로 전라북도 전주시 출신이 된다. 어머니 이순례가 초원 시절 김필용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참고로 당시 행정의료고시는 3급 채용. 1960년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터에서 일하거나 부모님의 일을 돕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중학교 진학률도 40-50%대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중졸이 특별히 낮은 학력은 아니었다. 중학교 진학이 대중화된 것은 1960년대 후반에 무시험 진학제가 실시되면서부터이며,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진학이 대중화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의 일이었다. 당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를 시행한 표면적 이유는 의무교육의 중학교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의 고등학교 진학 때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둘뿐인 고졸 출신, 단 김대중은 건국대학 합격 사실을 대선, 프로필 등에 적을 때가 있었으므로 확실한 고졸 출신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는 노무현 한 사람뿐이라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역대 대통령과 비교되어서 혹은 법조인 치고 학력이 낮아서 낮은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는 고졸자 수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고졸도 고학력자 취급으로서 사회에서 귀한 인재로 대접받았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1960년대의 중학교 진학률은 위에 언급되었고, 고등학교 진학률은 상승하는 추이이기는 했지만 전체 청소년들 가운데서 13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거기에다가 대학 진학률은 이보다 훨씬 낮아서 1965년 시점에는 대학생 수가 10만 명인데, 중퇴자 수까지 감안해도 대학 진학률은 높아봐야 3% 이내에 불과했다. 이 정도로 학력이 처참했던 시절이었기에 아무리 고졸이라도 은행이나 중견기업 사무직 같은 꽤 괜찮은 직장에 취직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또한 당시 대학교 학위 수여를 하고 졸업한 학사도 학사님이라고 대접받는 현대의 석박사 과정을 마친 초고학력자 취급을 받았다. 요새로 치면 독서실을 혼자서 지은 것이다. 노무현 본인이 이 집에 붙인 이름은 옥을 갈고 닦는 집이라는 뜻의 마옥당, 사시에 최종 합격할 때까지 이 집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도 예비 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철학, 역사학, 사회학 등이 이후 사시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교양 지식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훗날 회고했다. 실제로 법의 발전 역사와 범위 공부는 서양 철학 및 서양사와 떼어놓을 수 없고, 형사법과 헌법, 행정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학과 사회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셋은 장군 출신이고, 다른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보면 이승만과 윤보선은 구한말 일제시대 사람인지라 징병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최규하는 일제 말에 공무원으로 일해서 군대를 안 났다. 김영삼은 학도이용군 출신이며, 김대중은 징집상한 연령 초과로 병역 면제, 이명박과 윤석열은 각각 기관지 확장증과 부등시로 전시글 노역 판정을 받았다. 박근혜는 여자라서 병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 한국 나이로 29세에 결혼한 것인데, 요즘은 이것도 엄청 빠른 편이지만 1970년대 중반에는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노총각 중에서도 엄청난 노총각 취급을 받았다. 첫째 형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서에서 근무하였으나 노무현이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4학년 재학 당시 사시에 합격하고 빠르게 법조인이 되기 위해 자퇴하였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재입학을 시도했으나 교수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당시 신문에 난 합격자 명단의 유일한 고졸은 노무현뿐이다. 안대는 서울법대 재학 중에 붙었으니 서울대생으로 분류가 되었다. 다만 당시엔 승률과 관계없이 변호사들은 다들 부자였다. 1년에 사시로 고작 100명을 선발했기 때문 그나마 그 100명들마저도 대부분 커리어를 국가 공무원으로 시작했기에 민간에는 변호사가 희귀할 수밖에 없었다. 베리타스 법학원의 헌법 방사 근동음에 따르면 당시 부산에서 영업했던 변호사 숫자는 한 자리였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영화 변호인의 고증은 잘된 편이다. 변호사는
그 당시 단 한 가지 전문 분야만 잘해도 돈을 아주 잘 벌던 시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변호인에서도 법무사들이 노무현을 모델로 한 주인공 송우석의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들의 밥줄을 빼앗는다고 시위를 하면서 항의를 하자 부당하면 고소를 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이 나온다. 당시에는 변호사 수가 극히 적은 편이야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연히 사법서사보다 변호사에게 일 처리를 맡기는 게 더 듬직하고 믿음이 갔던 것은 당연지사였다. 당시 주심판사는 서석구, 서 판사 본인도 이 판결로 인해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이듬해 법복을 벗어야만 했다. 물론 노무현은 본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게다가 노무현의 서거로 인해 문재인이 정치를 시작한 만큼 만일 노무현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었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원래는 당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부산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가 있는 남구 갑선거구에 공천받을 예정이었으나 50 유력인사이자 옆 지역구에서 허삼수가 동구 지역에 출마하자 본인이 허삼수와 붙고 싶다고 해서 동구 지역에 공천받았다. 지금이야 왕자의 난으로 쪼개졌지만 현대는 한때 현재의 삼성의 아우라를 초월하는 급의 압도적 재계 1위 그룹이었다. 노무현의 발언을 듣고 있는 기업인은 금속방산 특화와 기업 집단인 풍산그룹의 창업주 유찬우이다. 사진에서 주먹을 움켜쥔 가운데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그의 오른쪽에서 눈을 부릅뜨고 외치는 사람이 김상현 전 의원이다. 참고로 그 앞쪽에 앉아서 웃고 있는 사람은 김우석 전 의원으로 문민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나 이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한테 뇌물을 받은 것이 폭로되면서 구속되었다. 그의 격렬한 항해 발언이 끝나자마자 직후 신당 창당을 위한 만세 3창을 하겠습니다. 가 나오고 사람들은 자화자찬을 하면서 만세를 부른다. 이때 YTN 돌발 영상이 없었다는 게 그저 아쉬울 따름. 이종찬은 원래 보수정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타이틀로 내리사선에 성공하였으며 민자당 14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영삼 대표와 갈등이 벌여서 경선 도중에 탈당하였고 독자정당인 새한국당 민주당을 거쳐서 마침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이 귀국해 정계복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합류하였다. 여담으로 본인 다음으로 4위를 기록한 후보가 중견 탤런트였던 자유민주연합의 김을동이었다. 사실은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명분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기 전에 미리 의원직을 자진사퇴한 것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당의 서울특별시장 선거 출마는 물거품이 되었다.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이 된 것은 사면 및 복권을 통해 피선거권이 회복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일이다. 여담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기 전인 1998년 2월 24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내각 구성을 할 때 국민의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과거 관선 서울특별시장 출신의 문민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후 민선 서울특별시장 임기를 마친 뒤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게 된다. 여담이지만 이정인봉 후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후 열린 재보궐선거를 통해 종로에 입성한 사람이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 박진이다. 훗날 박근혜의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았다. 소감을 말하자면 으로 시작하는 낙선 소감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소감은 홈페이지가 아닌 시사저널에 부산 시민들을 욕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름으로 4월 27일 기고된 소감문이다. 출처 타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직원과도 소통을 할 정도. 당시 노무현은 이인재의 대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선에 나섰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이인재에 대해서 재주는 있어 보이는데 성실해 보이지도 않고 철학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나는 88년부터 89년까지 이인재 씨와 함께 국회 노동위를 같이 했다. 그때 이인재 씨는 불성실의 극치였다 등의 말로 비난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2002년 8월부터 동년 10월까지 2개월 동안 수사에 착수하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은 채 종결하였다. 그러나 결국 한나라당의 청구로 재판이 성사되어 2005년 5월 대법원은 정현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 판결하였다. 이는 헌정 사상 민주진보 진영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최고 득표율이다. 민주진보 진영이 대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표 초반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앞섰지만 이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역전에 당선되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엄밀히는 출범 직후엔 진보 진영이 근소하게 남아 소수파였으며 열린우리당 창당 후에는 여당 초유의 의석 제3당이었다. 17대 총선 이후 민주화 이후 첫 여대 야소로 모든 것이 뒤집혔지만 이명박 재임 중 일어난 사건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2008년 2월 10일 발발한 사건으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 날짜인 2월 25일 이전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절묘하게 낀 시기였다. 본인도 사고 현장에 등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서울특별시장 시절에 숭례문 개방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명박도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사후 처리도 대부분 이명박 재임 중에 진행되었고 복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완료되었다. 과거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2002년 당시 말했다고 전해지는 여러분들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와 대척점에 있는 말이다. 차이점이라면 당선 당시 했던 발언은 이제 대통령이 된 자신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였으며, 퇴임 이후 했던 발언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자신에게 얽매여서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말고 새 시대를 걸어가라는 의미였다. 그의 또 다른 어록인 새 시대를 여는 마청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구시대의 막내가 될 수밖에 없다를 생각해보면 된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노무현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퇴임 당일 청와대를 떠난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노무현과 탄핵을 당한 박근혜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들은 전부 퇴임 전날 청와대를 떠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개방된 만큼 이 기록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2.0에서 노무현은 노공이산이란 닉을 썼지만 그가 죽기 며칠 전에 홈페이지가 폐쇄돼서 당시 홈페이지는 현재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후 2017년에 이기 사이트가 열렸으나 활동이 거의 없는 유령 사이트다. 2023년 기준으로는 윤보선이 대통령 퇴임 후 다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당선된 유일한 사례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퇴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시 임기 기간 동안에는 전직 대통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규정도 있다. 단 윤보선이 대통령을 맡았던 때와 노무현의 재직 시의 대통령 관련 법은 완전 달랐고 지위도 차이가 많이 났음을 감안해야 한다.